우주는 항상 그 신비로움으로 관대했지만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보여준 초기 은에 관한 발견만큼 우리의 이해를 뒤흔든 계시는 드물다. 이 놀라운 관측소에서 처음 데이터를 받기 시작했을 때 천문학자들은 기존 은하 형성 이론을 확인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신 그들은 훨씬 더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은하들이 예상보다 더 활기차고 밝으며 더 발전된 모습으로 태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발견의 크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웹의 적외선 눈이 넓게 열리기 전 우리가 은하 형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 당시의 주류 모델들은 빅뱅 이후 우주가 수백만 년 동안 일명 우주 암흑기라 불리는 시기를 보냈다고 제시했다. 이 시기 동안 최초의 별들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형성되어 점차 작은 원시 은하들로 모이고 결국 서로 합쳐져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대한 구조물로 성장한다고 여겨졌다. 이러한 계층적 모델은 꾸준하고 체계적인 구조 형성을 묘사했으며 은하들이 우주적 시간 속에서 하나하나씩 스스로 만들어졌다는 그림이었다. 이 이론적 틀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수십 년에 걸친 정밀 관측, 수학적 모델링, 그리고 중력과 암흑 물질의 영향 아래 물질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가장 좋은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빅뱅 후 약 4억 년 무렵에 형성된 은하들을 관측하는 데까지 시야를 넓혔으며 이 먼 대상들은 적절히 작고 희미하게 보여 예측과 잘 맞았다. 과학자들은 이 관측들을 토대로 거슬러 올라가 최초 별과 은하들이 어떻게 수소와 헬륨의 원시적 혼합물에서 탄생했을지의 상세한 시뮬레이션을 구축했다. 그러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과학적 관측이 시작되자마자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이전보다 훨씬 깊은 적외선 스펙트럼을 관찰하도록 설계된 이 망원경은 우주의 팽창에 의해 늘어난 빛을 감지할 수 있어 인간의 눈이나 이전 망원경으로는 볼 수 없었던 파장까지 관측 가능하다. 이 능력 덕분에 웹은 전례 없는 거리의 은하를 관측하며 우주가 현재의 나이의 몇 %였던 시점에 존재하던 모습들을 포착한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들은 천문학계에 강한 파장을 일으켰다. 적색편이 10 이상인 은하들은, 즉 우주가 5억 년보다 훨씬 전인 시기에 해당하는 은하들이 기존 모델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고대 은하들이 예상치 못한 밝기를 보여준다는 사실로 짧은 시간 내에 훨씬 더 많은 별들이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일부 초기 은하는 더 최근의 은하들만큼이나 거대하게 보이며 그 구조적 특징들은 시간 초창기에 존재해서는 안 될 정도의 조직과 발전 수준을 보여준다. 이러한 발견은 충격파와 같았다. 만약 이 관측들이 앞으로도 계속 검증된다면,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믿어지는 만큼 우리 은하 형성에 관한 근본적인 이해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은하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찍 형성되었거나 훨씬 더 빠르게 만들어졌거나 혹은 둘 다일지도 모른다.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조숙하게 태어난 것 같다. 적색편이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보자. 적색편이 10 이상인 은하를 관측할 때 우리는 130억 년 이상 동안 우리에게 빛이 도달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그 빛은 늘어나면서 스펙트럼의 적색 쪽으로 이동했고 적외선 영역까지 넘어갔다. 적색편이 수치가 높을수록 대상은 더 멀리 있으며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도 더 과거라는 의미다. 적색편이 10일 때 우리는 우주가 겨우 4억 8천만 년 되었던 시기를 보고 있는 것이다. 적색편이 13 또는 14일 때는 빅뱅 후 약 3억 년 무렵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시간 규모는 매우 중요하다. 별과 은하의 형성은 즉각적인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별은 가스 구름이 자체 중력에 의해 붕괴하면서 형성되며 이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최초의 별들은 무거운 중원소가 없는 원시 수소와 헬륨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매우 크고 짧은 생명을 가졌겠지만 별이 점화되고 빛나며 결국 초신성으로 폭발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했다. 은하는 이러한 별들과 주변 가스 구름들이 중력으로 묶여 모이면서 형성되는데 이 계층적 조립 과정은 초기 우주에서는 비교적 느린 과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제임스 웹은 이미 빠른 길을 택한 은하들을 보여주고 있다.
높은 적색 편의로 관측된 일부 은하는 여러 세대의 별 형성 과정을 이미 겪은 별 집단을 포함하고 있으며 더 무거운 원소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이전 세대 별들이 이미 생존하고 죽으며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탄소, 산소 등의 원소들을 은하 내 성간 매질에 풍부하게 남겼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화학적 진화는 시간과 관련이 있으며 이를 우주 역사상 매우 이른 시점에서 발견하는 것은 기존 모델에 부담을 준다. 또 하나의 수수께끼는 이 초기 은하들의 밝기다. 먼 은하의 광도를 측정할 때 우리는 그 별들이 만들어낸 빛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다. 밝은 은하는 일반적으로 더 많은 별이나 더 무거운 별들이 많거나 둘 다를 포함한다. 제임스 웹이 발견한 초기 은하들은 종종 수억 또는 수십억 개의 별을 포함하는 밝기를 보여주는데, 이 많은 별들을 단 몇천 년 만에 형성하는 것은 기존 모델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은 별 형성률을 요구한다. 이 급속한 별 형성은 초기 우주에서 가스의 존재와 행동에 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별은 분자수소 구름에서 형성되며 이 과정의 효율성은 가스의 온도, 밀도, 먼지와 무거운 원소의 존재 등 여러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원소들은 가스가 냉각되고 붕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별 생성이 아직 별의 핵합성에 의해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지 않은 아주 초기 우주에서는 별 형성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가스는 더 뜨거웠을 것이며 핵 융합이 일어나는 밀집된 핵심으로 압축되기 더 어려웠을 겁니다. 일부 초기 웹 관측 결과는 적색편이 10 이상인 은하들에서 연간 수십 또는 수백 태양 질량의 별 형성률을 시사합니다. 비교를 위해 오늘날 우리 은하는 연간 약 한두 태양 질량의 별을 형성합니다. 초기 우주에 더 많은 가용가스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비율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는 초기 우주에서 별 형성이 오늘날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음을 암시하며 어떤 것이 별 형성을 놀랍도록 효율적으로 만들었음을 시사합니다. 일부 고적적 은하들의 구조적 성숙도는 또 다른 신비를 더합니다. 천문학자들이 이 먼 은하들의 모양과 빛 분포를 분석할 때 일부는 성숙한 은하계 시스템과 흔히 연관된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뚜렷한 핵, 원반 구조, 그리고 경우에 따라 시간과 중력 상호작용이 필요한 나선팔 패턴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화된 구조를 이렇게 이른 시기에 발견하는 것은 은하들이 단순히 무질서하고 불규칙한 별의 모음으로 시작해 서서히 질서 잡힌 형태로 정착했다는 생각에 도전하는 일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발견은 우주가 웡 년도 차에 되지 않은 시기에 마치 우리 은성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은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은하는 약 1천억 개의 별을 포함하며 130억 년 이상 동안 지속적인 별 형성과 병합을 통해 질량을 축적해 왔습니다. 어떻게 한 은하가 그 짧은 시간 안에 비슷한 질량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기존 성장 모델로는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측 결과는 우주론자와 천체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과 창의적 사고를 촉발시켰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초기 우주의 조건이 현재의 모델보다 더 빠른 은하 형성에 유리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은하 형성을 위한 중력 골격을 제공하는 암흑 물질 덩어리가 예상보다 더 밀집하거나 더 많았을 수 있습니다. 암흑 물질은 대부분의 우주 물질을 구성하는 보이지 않는 물질로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지만 중력적 영향을 미치며 초기 우주에서의 분포는 일반 물질이 얼마나 빨리 붕괴되어 은하를 형성하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초기 우주의 가스 냉각과 붕괴 효율에 관한 것으로, 이론적으로 무거운 원소가 없는 원시가스는 비효율적으로 냉각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메커니즘이 존재하여 가스가 더 빠르게 냉각되고 별이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최초 세대 별에서 방출된 강한 복사가 인근 가스 구름을 압축하여 이후 별 형성을 촉진하는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 전통적인 모델이 예측하는 것보다 오히려 과속하게 과정을 가속화했을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초기 은하 형성에서 초질량 블랙홀의 역할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웹 관측은 일부 매우 초기 은하에서 초질량 블랙홀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활동 은하핵을 발견했으며, 이 블랙홀들은 수백만 또는 수십억 배의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블랙홀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성장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숙주 은하의 형성과 진화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블랙홀의 성장과 별 형성 사이의 피드백 관계는 복잡하며 때로는 블랙홀이 강력한 물질 방출을 통해 별 형성을 촉진하거나 가스를 가열하거나 배출하여 억제하기도 합니다. 높은 적색편이 은하에서 관측된 밝기의 일부는 사실 이 활성 블랙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며 이는 기대하지 않았던 광도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며 거대한 블랙홀을 빠르게 형성하는 것도 이론적 도전 과제입니다. 블랙홀은 물질을 흡수하거나 다른 블랙홀과 병합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데 이 두 과정 모두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십 태양 질량 규모의 별 질량 블랙홀에서 수백만 또는 수십억 태양 질량의 초질량 블랙홀로 몇백만 년 만에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빠른 물질 흡수 또는 별을 우회하는 이색적 형성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고적적 적색편이 은하의 풍부함은 또 다른 차원의 수수께끼입니다. 천문학자들이 특정 하늘 구역에 웹을 향하게 하고 적색 편의별로 은하수를 세어보면 높은 적색 편의에서의 은하수는 예측치를 상당히 초과합니다. 이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은하들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구조 형성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초기 시기에 이처럼 많은 은하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잉은 우주론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은하의 수는 우주 내 물질 밀도, 암흑 물질의 특성, 빅뱅 이후 발생한 초기 밀도 요동, 그리고 가스가 냉각되고 별이 형성되는 물리 과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측을 초과하는 은하를 발견하는 것은 이들 중 적어도 하나의 요소를 수정해야 함을 의미하며 어떤 요소 또는 조합이 영향을 미치는지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우주 형성의 전통적인 시간표는 우주 암흑 시대로 시작하는데 이는 빅뱅 이후 우주가 충분히 냉각되어 중성 수소 원자가 형성되었지만 최초의 별이 불붙기 전의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는 대략 빅뱅 이후 38만 년부터 시작하여 최초의 별이 빛나기 시작한 1억에서 2억 년 후까지 지속되었다. 이 초기 별들은 흔히 제3인구별, 팜 룰레이션 3, 별로 불리며 거대하고 수명이 짧았으며 핵연료를 빠르게 태우고 초신성으로 폭발하였다. 이들의 죽음은 주변 가스를 무거운 원소로 풍부하게 하여 이후 세대의 별과 최초의 진실된 은하들이 형성될 토대를 마련하였다. 표준 모델은 이 과정이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작은 암흑물질 덩어리들이 중력을 통해 가스를 끌어당기면 가스는 서서히 냉각되고 응축되었다. 초기에는 적은 수의 별이 형성되어 작은 원시 은하를 만들었고 이는 수억 년에 걸쳐 병합하며 성장하였다. 빅뱅 후 약 4억에서 5억 년이 지난 시점, 즉 적색편이 10에서 12 정도에 해당하는 시점에는 일부 작은 희미한 은하들이 막 자리 잡기 시작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당시 우주는 비교적 드문 곳이었으며 광활한 암흑 속에 흩어진 별 형성에 고립된 작은 구역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임스 웹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다른 그림을 그린다. 형성에 어려움을 겪던 몇 개의 희미한 원시 은하 대신 이 망원경은 이미 이른 시기에 활발히 번성하는 수많은 밝은 은하들을 발견하였다. 이 중 일부는 수억 또는 수십억 태양 질량에 달하는 별을 포함하고 있어 활발하고 효율적인 별 형성이 이미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 은하들의 밝기는 기대보다 훨씬 많은 별을 포함하거나 별들이 매우 빛나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별 집단이나 강한 별생성 폭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은하들이 빠르게 형성된 속도는 이 관측의 가장 큰 수수께끼 같은 측면이다. 빅뱅 후 3억에서 5억 년 만에 이만큼 큰 별 질량을 축적하려면 표준 모델에 따르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별 생성률이 필요하다. 가스는 효율적으로 냉각되어 응축되고 별로 분열되어야 하며 이 전체 과정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되어야 한다. 초기 우주의 조건이 빠른 은하 형성을 촉진시킨 어떤 요인이 존재했으며 이는 현재 이론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다. 한 가지 가능성은 바로 암흑물질 자체의 행동이다. 암흑물질은 은하가 형성되는 중력적 골격을 제공하며 잠재적 우물을 만들어 보통 물질을 끌어들인다. 만약 암흑물질이 초기 우주에서 더 효율적으로 뭉쳐졌다면 더 빠르게 깊은 중력 우물을 형성하여 은하 형성 속도를 가속화했을 것이다.
빅뱅 이후 발생한 밀도 요동이 우리가 가정한 것보다 약간 다른 통계적 특성을 가졌을 수도 있으며 특정 지역에서 더 뚜렷한 정점을 형성하여 조기 은하 형성의 장소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요인은 가스 냉각이다. 별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수소와 헬륨 가스가 에너지를 방출하며 수축해야 한다. 현재 우주에서는 원자와 분자 전이를 통해 냉각이 일어나지만 많은 무거운 원소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초기 우주에서는 냉각 메커니즘이 더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표준 모델은 이를 고려하지만 아마도 최초 수백만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었던 냉각 경로의 효율성을 과소평가했을 수도 있다. 가스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냉각된다면 별 형성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또 다른 복잡한 문제는 초대 질량 블랙홀의 역할이다. JWST가 발견한 많은 밝은 초기 은하는 활발히 활동하는 은하핵 AGN을 품고 있는데 이는 블랙홀이 적극적으로 물질을 흡수하며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백만 태양 질량에 달하는 블랙홀이 이렇게 이른 시기에 존재하는 것은 이론적 도전 과제다. 블랙홀은 가스 흡수와 다른 블랙홀과의 병합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주가 5억 년도 차에 되지 않았던 시점에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거대한 씨앗에서 태어났거나 극단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씨앗 블랙홀의 형성 메커니즘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한 시나리오는 거대한 가스 구름이 별 형성 단계 없이 바로 블랙홀로 직접 붕괴하는 것이다. 이는 분자수소가 강한 방사선에 의해 파괴되어 가스가 별로 분열되지 않는 특수 조건이 필요하다. 또 다른 가능성은 최초 세대의 거대 별, 즉 제3 인구별 별들이 붕괴하여 중간 질량 블랙홀을 형성하고 이후 병합과 흡수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다. 높은 적색편이 시점에서 발견된 거대한 블랙홀들은 이러한 시나리오들을 제한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어느 경로가 주도적이었는지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른 시기에 은해서 별 형성과 블랙홀 성장이 서로 영향을 주며 진화하는 모습은 그들의 발전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활동하는 은하핵은 방사선과 강력한 바람을 통해 주변에 에너지를 주입하며 이는 가스를 가열하거나 배출시켜 별 형성이나 블랙홀 성장을 조절하는 피드백 과정을 유도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려면 당시 특수한 조건들을 반영하는 정교한 모델링이 필요하다. 저 JWST의 분광 관측은 이 초기 은하들의 본질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천체들의 빛을 분광기로 분산시킴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은하의 구성, 별 형성률, 이온화 상태, 운동에 관한 정보를 드러내는 특정 분광 특징들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일부 초기 은하는 무거운 원소로 상당한 풍부함을 보여주는데 이는 이미 여러 세대의 별들이 태어나고 죽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풍부함은 표준 화학 진화 모델이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났으며 이는 별의 탄생과 소멸을 통한 물질의 재순환이 매우 활발했음을 의미합니다. 분광 데이터는 또한 이 은하들 내부와 주변의 가스 이온화 상태에 관한 정보를 드러냅니다. 제이온화 시기 동안 최초의 별과 은하에서 방출된 복사선은 중성 수소를 이온화시켰습니다. 이 과정은 우주를 불투명에서 투명으로 변화시켜 특정 파장의 빛에 대해 우주의 대규모 구조와 그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JWST의 초기 결과는 적색편이 10 이상인 은하들이 예상보다 더 군집하거나 다른 공간 분포를 보일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군집은 암흑물질의 기본 분포와 은하들이 이를 어떻게 추적하는지를 반영하며 관측된 군집 패턴과 이론적 예측 간의 차이는 우주 규모의 구조 형성에 대한 이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초기 은하들의 형태학은 또 다른 관측이 기대에 도전하는 분야입니다. 일부는 놀랍도록 정돈된 모습으로 원반이나 구형 구조를 갖추고 있어 이미 상당한 역학적 진화를 겪었음을 암시합니다. 표준 계층적 모델은 초기 은하들이 불규칙하고 혼란스러우며 최근의 병합과 격렬한 형성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예측합니다. 이러한 규칙적인 구조를 갖는 은하들이 매우 이른 시기에 발견된 것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안정된 구성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하며 이는 병합이 덜 파괴적이었거나 원반 형성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가이먼지 역시 초기 은하들의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역할을 합니다.
주로 탄소와 실리콘 같은 무거운 원소로 구성된 먼지 입자는 빛을 흡수하고 산란시켜 우리가 관측하는 모습에 영향을 미칩니다. 먼지는 또한 가스 냉각을 촉진하고 별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표준 모델은 초기의 먼지의 양이 매우 적을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는 먼지가 초신성이나 다른 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만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JWST 관측은 매우 높은 적색 편이 은하에서도 먼지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이는 먼지 형성이 빠르게 진행되었거나 우리의 먼지 생성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수정되어야 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초기 은하 내부의 별 집단은 그 형성 역사를 암시하는 단서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별은 은하 전체 빛에 서로 다른 기여를 합니다. 젊고 무거운 별은 매우 밝고 푸른색을 띠며, 오래되고 덜 무거운 별은 더 어둡고 붉은색입니다. 은하의 복합빛을 분석하고 별 집단 모델과 비교함으로써 전문학자들은 별의 평균 연령, 현재 별 형성률, 그리고 시간에 따른 별 형성의 역사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일부 초기 JWST 관측은 이러한 은하들이 놀랍도록 오래된 별 집단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별 형성이 관측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며 은하 형성의 시간표를 더 멀리, 더 먼 시점으로 밀어 올립니다. 은하 형성에 관한 이론적 모델은 은하가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하는지에 관한 물리 법칙을 재현하려는 정교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중력, 유체 역학, 별 형성, 별과 블랙홀의 피드백, 화학적 풍부화 등 다양한 물리적 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초기 우주를 정밀하게 재현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려면 막대한 계산 자원이 필요하며, 가장 발전된 시뮬레이션조차도 일부 물리적 현상에 대해서는 단순화된 가정을 하거나 근사적 처리를 합니다. JWST 관측과 모델 예측 간의 차이는 이러한 시뮬레이션의 한계 때문일 수 있으며, 이는 이론적 이해의 핵심적 공백이 아니라 모델의 제약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직면한 한 가지 도전은 관련 물리적 규모 전체를 포착할 해상도를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은하 형성은 암흑 물질의 우주적 분포부터 별이 형성되는 구름의 물리까지 다양한 규모의 과정이 결합된 복잡한 과정입니다. 하나의 시뮬레이션이 이 모든 규모를 동시에 해상도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모델러들은 어떤 규모를 직접 해결할지, 어떤 것을 근사할지 선택해야 하며, 이러한 하위 그리드 물리 근사들은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서로 다른 구현 방식은 서로 다른 예측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초기 JWST 결과는 이러한 근사의 약점을 드러내며, 이는 실제 초기 우주 관측과 대면했을 때만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피드백 메커니즘 역시 은하 형성 물리에서 매우 불확실한 부분입니다. 거대한 별이 초신성으로 폭발하거나 별의 바람이 질량을 방출할 때 에너지와 운동량이 주변 가스로 주입됩니다. 이러한 피드백은 가스를 가열하여 냉각과 별 형성을 방지하거나 또는 은하 밖으로 가스를 배출하는 강한 흐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활발히 물질을 흡수하는 블랙홀로부터 방사선과 물질의 배출은 전체 은해에 걸쳐 별 생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드백 과정의 강도와 효율성은 이용 가능한 가스가 얼마나 많은 별로 전환되는지 또는 별 생성이 방해받거나 배출되는지 결정합니다. 현재의 모델들은 국부 은하들의 관측 결과와 일치시키기 위해 피드백 매개 변수들을 조정하지만, 이러한 설정이 훨씬 다른 조건의 초기 우주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기 은하들의 금속 함량은 또 다른 관측적 제약을 제공합니다. 금속 함량은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의 풍부함을 의미하며, 이들 원소는 모두 별 내부에서 생성되고 초신성 폭발과 별의 바람을 통해 퍼집니다. 최초의 별들은 순수한 원시가스에서 형성되어 금속 함량이 연기였지만, 이후 세대는 이전 별들이 만들어낸 원소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JWST 관측은 산소, 탄소, 이 질소와 같은 원소들이 10 이상의 적색편이 Z가 10보다 크다를 갖는 은하에서 존재한다는 스펙트럼 특징을 발견하였습니다. 측정된 원소의 풍부함은 화학적 진화 모델의 예측과 비교될 수 있는데, 이 모델은 별 형성률, 별의 생성 산물, 가스 흐름에 따라 금속 함량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축적되는지를 추적합니다.
일부 관측 결과는 예상보다 높은 금속 함량을 보여주며 이는 빠른 화학적 풍부화를 시사합니다. 이러한 빠른 풍부화는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초기 우주에서 별의 질량 분포를 나타내는 초기 질량 함수가 더 무거운 별 쪽으로 치우쳐 있었다면 각 세대의 별은 질량 단위당 더 많은 무거운 원소를 생성했을 것입니다. 무거운 별들은 더 많은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고 초신성으로 폭발하여 널리 원소를 퍼뜨립니다. 또는 초기 우주에서 별 생성이 특히 강렬했기 때문에 별과 초신성의 수가 많아지면서 정상적인 초기 질량 함수에서도 빠른 풍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구별하려면 여러 증거를 신중히 분석해야 합니다. 초기 은하들의 물리적 크기는 또 다른 단서를 제공합니다. 관측 결과 일부 은하들이 소형이면서도 상당한 별 질량을 작은 영역에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조밀함은 높은 별 밀도를 의미하며 이는 이후 진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높은 밀도는 별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중심 블랙홀의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는 초기 은하들이 현재보다 더 확장되어 있었다면 우리가 일부 빛을 놓치거나 이들이 광범위하게 확장된 상당한 암흑 물질 둥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초환경적 영향도 초기 은하 형성에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은하들은 고립된 상태에서 형성되지 않고 암흑 물질 구조의 우주적 거미줄 안에서 형성됩니다. 초기 우주에서 밀도가 높은 지역은 은하 형성에 활성화된 장소가 되었을 것이며 빈 공간은 은하수가 적었을 것입니다. 만약 JWST가 과밀 지역의 은하를 우선적으로 발견한다면 이는 더 빠르게 형성된 편향된 은하 집단을 표본으로 삼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관측된 은하들이 일반적인 조건을 대표한다면 전체 은하 집단은 모델이 예측하는 것보다 더 일찍, 더 효율적으로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초기 은하와 오늘날 관측하는 은하들 간의 연관성은 여전히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모든 초기 은하들이 반드시 현재의 대형 은하로 진화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다른 시스템과 병합되어 더 큰 구조의 일부가 되었거나 별 생성이 중단된 채 오늘날 작은 수동적 시스템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은하들의 후손을 이해하려면 우주적 시간에 따라 그들의 진화를 추적하고 서로 다른 적색 편의에서의 관측 결과를 연결하여 개별 은하의 역사를 일관된 그림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중력 렌즈 효과는 가장 희미하고 멀리 있는 초기 은하를 연구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대규모 은하 군집은 우주의 확대경 역할을 하여 배경 천체의 빛을 굴절시키고 증폭시킵니다. 이 렌즈 효과는 본래 보기 힘들었던 높은 적색편이 은하들을 밝게 만들어 세밀하게 관측할 수 있게 합니다. JWST는 렌즈 군집을 활용하여 초기 우주를 더 깊이 탐구했으며 자연적인 확대 효과 덕분에 감지하기 어려운 낮은 질량의 은하들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렌즈를 통해 관측된 은하들은 초기 은하 집단에 대한 보완적 시각을 제공하며 일반 필드에서 감지된 것보다 더 낮은 질량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적색 편이별 은하 풍부도 통계는 은하 광도 함수로 정량화되며 이는 모델 검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광도 함수는 다양한 밝기 수준에서 존재하는 은하의 수를 나타내며 표준 모델들은 이 함수가 우주적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지를 특정 예측합니다. 만약 JWST의 초기 관측이 높은 적색 편의에서 광도 함수를 정확히 드러낸다면 예측과의 비교에서 뚜렷한 차이, 즉 예상보다 더 많은 밝은 은하들이 관측될 것가 드러납니다.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려면 별 형성 효율, 피드백 강도 또는 암흑물질 분포를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우주적 분산, 코스믹 분산은 초기 은하수를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불확실성의 원인입니다. JWST는 상대적으로 작은 하늘 영역을 관측하므로 특정 영역이 과밀하거나 저밀한 지역인지에 따라 감지된 은하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계적 변동성으로 인해 같은 깊이에서 관측했더라도 서로 다른 영역은 서로 다른 은하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더 넓은 조사 영역은 코스믹 분산을 줄이지만 깊이와 영역을 모두 확보하려면 많은 망원경 시간이 필요합니다.
초기 결과는 반드시 제한된 영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밝은 은하의 겉보기 과잉 현상은 진정한 전체 은하 집단의 과잉이라기보다는 운 좋게 과밀 지역과 정렬된 결과일 수도 있다. JWST의 기술적 능력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관측을 가능하게 한다. 큰 거울은 이전 저고에선 망원경보다 더 많은 빛을 모아 더 희미한 출처를 검출할 수 있게 한다. 민감한 장비들은 적당한 노출 시간 내에 멀리 있는 은하의 스펙트럼을 측정할 수 있어 그 특성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 망원경의 안정성과 정밀성은 여러 파장대에 걸친 정확한 광도 측정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적색 편의와 은하 특성 분석에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능력들의 결합은 초기 우주에 대한 새로운 관측 창을 열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는 것으로 예기치 않은 발견이 기대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JWST 데이터를 해석하려면 정교한 분석 기술이 필요하다. 원시 망원경 자료는 기기 특성을 제거하고 검출기 신호를 밝기 물리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중하게 교정되어야 한다. 여러 정형 소스들 가운데서 고적색 편이 은하를 식별하려면 다양한 파장대에서 대상이 얼마나 밝게 보이는지에 근거하여 광학적 적색 편이 추정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적색 편이 추정치는 특히 템플릿 스펙트럼 에너지 분포와 일치하지 않는 특이한 객체의 경우 불확실할 수 있다. 후속 분광 관측은 확실한 적색 편이 값을 제공하지만 추가 관측 시간이 필요하며 모든 후보 은에 대해 수행할 수 없다. 고적색 편이 은하를 찾을 때 오염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일부 정형 객체는 매우 먼 은하에서 기대되는 색과 유사한 스펙트럼 에너지 분포를 보여 잘못된 식별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은하 내의 차가운 갈색 외성이나 중간 적색 편이의 먼지 은하는 고적색 편이 신호와 유사한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오염원을 구별하려면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며 일부 후보가 실제로 정형 객체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우주 진화의 더 넓은 맥락은 예상치 못한 초기 은하들을 수용하기 위해 모델을 얼마나 조정할 수 있는지에 제한을 둔다. 플랑크와 같은 위성이 정밀하게 측정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초기 우주의 상태를 알려주며 일부 우주론적 매개 변수를 고정한다. 낮은 적색 편의의 은하 분포와 기타 관측 결과들은 추가 제약 조건을 제공한다. JWST 관측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은하 형성 모델의 수정은 이보다 더 넓은 증거와 일치해야 한다. 이러한 일관성 요구는 가능한 해결책의 범위를 제한하며 이론가들이 가장 그럴듯한 설명으로 나아가도록 안내한다. 가끔 예상치 못한 관측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대체 우주론 모델이 등장하기도 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초기 밝은 은하들의 과잉이 표준 우주론 체계의 문제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고 추측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초기 우주의 팽창률이 표준 예측과 달랐거나 암흑 물질 또는 암흑 에너지의 성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다. 이러한 급진적 해결책도 고려할 만하지만 이들은 JWST 관측뿐만 아니라 전체 우주론적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전체 모델을 뒤집기보다는 표준 우주론 틀 내에서 은하 형성 물리학을 조정하는 쪽을 선호한다. 관측상의 체계적 오류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관측과 모델 간의 불일치를 주장하려면 관측이 정확하게 해석되고 있으며 체계적 오차가 결과를 왜곡하지 않는지 신중히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저면 광도 은하의 검출이 미흡하여 은하 광도 함수의 하단이 과소평가되면 이는 모델과의 비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관측된 빛을 추정된 별 질량으로 변환하는 데 사용되는 별개 집단 합성 모델의 불확실성도 체계적 오차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적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고 고려하는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다른 관측소의 자료는 JWST 관측을 보완하며 보다 완전한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 배열은 고적색 편이 은하에서 나오는 먼지와 분자 방출을 검출하여 그 특성에 대한 독립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라디오 망원경은 21cm 선의 중성 수소 방출선을 추적하여 제2온화 기간 동안 가스 분포를 지도화할 수 있다. X선 관측소는 활동성 은하핵을 검출하고 초대 질량 블랙홀의 성장을 파악한다.
전자기파 스펙트럼 전체에 걸친 자료를 결합하면 어느 하나의 관측소로는 얻기 어려운 통찰을 얻을 수 있다. JWST의 발견 속도는 빠르며 과학 운영 시작 몇 개월 만에 주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는 망원경의 인상적인 능력과 초기 우주 관측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결과이다. 더 많은 데이터와 분석 기법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이해도 계속 진화할 것이다. 일부 초기의 놀라운 결과들은 더 큰 표본이 통계적 우연임을 보여주거나 향상된 분석 방법이 예상보다 덜 극단적임을 밝혀내면서 사라질 수도 있다. 반면 다른 놀라움들은 확고히 자리 잡아 이론적 설명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교육과 홍보 활동은 이러한 발견들을 더 넓은 대중에게 전달하는 데 힘쓰고 있다. JWST가 만들어내는 생생한 영상들은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으며 우주에 대한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킨다. 초기 우주에서 밝은 은하를 발견한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려면 관측 성과와 이론적 함의를 모두 전달해야 합니다. 제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 복잡할 수 있지만 우주 기원을 탐구하는 기본적인 흥분감은 널리 공감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우주가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며 우리의 이해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초기 은하 형성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은 데이터 분석을 하는 관측 천문학자들, 모델을 개발하고 다듬는 이론가들, 계산 실험을 수행하는 시뮬레이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그룹 간의 협력은 진보를 이끄는데 관측은 이론을 알리고 이론은 새로운 관측 가능성을 예측하며 시뮬레이션은 추상적인 이론과 구체적인 예측을 연결합니다. 학술 대회와 워크숍은 연구자들이 결과를 공유하고 해석에 대해 토론하며 앞으로의 관측 계획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이 분야는 개별 연구자들의 독립적인 기여보다는 이러한 집단적 노력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측은 현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JWST가 더 많은 관측 시간을 쌓아가면서 더 넓은 구역을 커버하고 더 깊은 탐사를 수행하여 우주 변이도를 줄이고 더 희미한 은하들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분광 관측 캠페인은 더 큰 샘플의 확정적 적색 편이 값을 측정하여 광학 추정치를 대체하고 다양한 파장대의 관측은 은하의 다른 특성들을 제약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적셔서 우주에서 관측된 은하 집단과 이들이 이론적 예측과 어떻게 비교되는지에 대한 더 명확한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계획된 미래 망원경들은 결국 JWST가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설 것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초대형 지상 망원경들은 더 큰 거울을 갖추어 더 많은 빛을 모아 더 희미한 목표에 대한 분광 관측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미래 우주 임무들은 특히 초기 은하 형성의 특정 측면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제2온화 시기에 21cm 방출을 탐지하는 라디오 망원경은 중성 수소가 어떻게 분포되었고 은하들이 주변을 이온화하면서 어떻게 진화했는지 지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 시설들은 JWST의 기반 위에 구축되어 관측의 최전선을 계속 넓혀갈 것입니다. 초기 은하 형성의 이해는 단순히 은하가 언제 형성되었는지의 기록을 넘어서 암흑 물질의 본질, 우주 인플레이션 동안 설정된 초기 조건, 별 형성 및 피드백의 물리, 그리고 우주 구조의 출현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과 연결됩니다. 초기 은하 형성의 퍼즐을 푸는 것은 우주론, 천체 물리학, 입자 물리학의 지식을 통합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주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풍부한 구조를 갖게 된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화학적 진화는 은하의 이야기를 행성과 생명을 구성하는 원소의 기원과 연결합니다. 리튬보다 무거운 거의 모든 원소는 별이나 별의 폭발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은하가 언제 어떻게 조립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은 이러한 원소들이 우주에서 언제 사용 가능해졌는지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빅뱅 이후 수억 년 만에 형성된 최초의 은하는 무거운 원소로 주변을 풍부하게 하여 이후 은하의 세대를 위한 성분을 공급하는 우주적 재활용 과정을 통해 우리의 태양계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혼합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과정은 결국 우리 태양계의 원소 조성과 연결됩니다.
우주의 열적 역사는 초기 은하들에 의해 생성된 방사선에 달려 있습니다. 재이온화 동안 수소를 이온화하는 것 외에도 별과 활발한 은하핵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우주 간 매질을 가열하여 이후의 진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주 간 가스의 온도와 이온화 상태는 먼 쿼사들의 빛이 통과하는 동안 관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들은 다양한 우주 시대의 조건을 보여주는 흡수선 특징을 제공합니다. 초기 은하 집단을 이해하는 것은 이러한 흡수 신호를 해석하고 우주가스의 열적 진화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2온화는 우주 역사의 주요 상전환 중 하나로 우주 배경 복사를 만들어낸 재결합과 비슷한 중요성을 가집니다. 재결합은 우주가 충분히 냉각되어 중성 원자가 형성되던 시기에 일어났고, 제2온화는 최초의 빛나는 천체들이 이 원자를 다시 분해시킨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제2온화의 시간적 흐름, 지속 기간, 그리고 세부 진행 과정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JWST의 초기 은하 관측은 이 과정의 핵심 측면들을 직접 밝혀내어 제2온화를 이끈 원천들의 풍부함과 특성을 보여줍니다. 은하만이 충분한 이온화 방사선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아니면 흡수하는 블랙홀과 같은 다른 원천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초기 은하에서 방출되는 이온화 광자의 탈출률은 제2온화에 대한 그들의 기여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자외선 광자가 은하를 떠나서 우주 간 매질을 이온화하는 것은 아니며, 은하 내부에 밀집된 가스와 먼지가 이 광자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탈출률은 은하의 구조, 별 형성 분포, 그리고 광자가 통과할 수 있는 통로 또는 공동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적셔 은하의 탈출률을 측정하는 것은 현재의 관측 능력에 도전이 되지만 제2온화 이해를 위한 우선 과제입니다. 다양한 은하 유형마다 탈출률이 다를 수 있으며, 전체 은하 집단의 평균 탈출률이 제2온화에 대한 전체 기여도를 결정합니다. 외소 은하는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제2온화의 과도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희미하지만 수적으로 풍부하고 마냥 높은 탈출 비율을 가지고 있다면 집단적으로 상당한 이온화 방사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낮은 질량은 별 형성으로 인한 피드백이 광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더 쉽게 열어줄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검증하려면 현재의 관측 능력, 특히 JWST의 한계에 가까운 고적색 편의에서 외소 은하를 검출하고 특성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곧 진행될 심층 설문조사는 희미하고 높은 적색 편의 은하를 대상으로 하여 외소 은하가 제2온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우주 형상에 관한 논의는 추측에 불과하지만 흥미로운 부수적인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주가 어떤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감싸는 이상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가장 큰 규모의 은하 수와 분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주론자는 우주가 무한히 확장되는 평평하거나 완만하게 곡률진 구성을 갖는 단순 연결된 구조라고 가정하지만, 이 가정을 엄밀히 증명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JWST의 초기 은하 관측은 이러한 구조가 큰 역할을 하지 않는 규모와 거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가능성들을 고려하는 것은 우리의 모델이 근본적으로 어떤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를 일깨워줍니다. 관측이 쌓이고 분석이 깊어지면서 이야기는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는 예측을 검증하고 이해를 정교화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관측된 은하 수와 모델 예측 사이의 불일치는 더 나은 모델이나 더 정밀한 관측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예측과 현실 사이의 차이를 좁히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시스템은 단순한 해결책에 쉽게 응답하지 않으며 은하 형성 역시 물론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 초기 은하들이 별 집단을 형성하는 속도는 특히 의문스럽게 느껴집니다. 전통적인 모델은 수억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별들이 쌓이고 은하는 충돌과 병합, 안정적인 별 형성을 통해 서서히 질량을 늘려간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웹이 보여주는 모습은 마라톤보다 단거리 경주에 가깝습니다. 적색편이 11에서 12 정도의 은하들은 이미 수십억 태양 질량에 상당하는 별 집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만큼 많은 별 질량을 형성하려면 이론적 한계에 근접하는 별 형성률이 필요합니다. 별 형성은 차가운 가스를 별로 변환하는 과정으로 많은 물리적 메커니즘에 의해 조절됩니다. 가스는 중력에 의해 붕괴될 만큼 충분히 냉각되어야 하지만 너무 격렬하게 방사압이 이를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거대 별들에서 오는 초신성은 에너지를 주변 매질에 다시 주입하여 별 형성을 멈추게 하는 피드백 과정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조절 메커니즘은 일반적으로 은하가 가스 저장고를 별로 전환하는 속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웹이 관측한 초기 은하는 이러한 한계들을 뛰어넘어 놀라운 효율로 별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별 질량 분포를 설명하는 초기 질량 함수에 있습니다. 근처 은하에서는 이 함수가 잘 알려진 형태를 띠고 있으며 저질량 별이 고질량 별보다 훨씬 많이 형성됩니다. 만약 초기 은하들이 더 무거운 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다른 분포를 가졌다면 이는 빠른 조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별들은 밝게 타오르지만 수명이 짧아 전체 질량 대비 훨씬 더 밝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개별 은하를 넘어 우주 진화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질량 함수는 화학적 풍부화, 방사선 배경, 에너지 피드백 등의 영향을 주며 이 모두 후속 우주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본적인 요소를 바꾸는 것은 수많은 천체 물리학적 과정의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일부 이론적 연구는 초기 우주 조건이 더 무거운 별들을 선호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금속 함량이 낮은 가스는 냉각이 덜 용이하여 붕괴 시 더 큰 별들을 형성할 수 있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더 큰 별 질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을 검증하려면 별 집단을 제약하는 스펙트럼 특징 분석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별 질량 분포는 특히 자외선 파장에서 다른 스펙트럼 신호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거대 별들이 지배하는 출력 특성을 반영합니다. 웹의 적외선 관측은 높은 적색편이 은해서의 원래 자외선 빛을 포착하여 별 집단을 연구하는 데 꼭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초기 분석은 국부 은하들과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도 큽니다. 먼지와 가스 방출 등 다른 요인과 별 집단 효과를 구분하려면 정교한 모델링과 고품질의 스펙트럼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요인은 암흑 물질의 성질일 수 있습니다. 은하는 주로 암흑 물질로 이루어진 중력을 갖는 구조 내에서 형성됩니다. 이 구조들은 병합과 축적을 통해 질량을 모아 정상 물질이 모여 별을 형성할 수 있는 중력 우물을 만들어냅니다. 표준 모델은 초기 우주에서 구조가 비교적 부드럽게 성장한다고 예측하지만 여러 수정안은 조기 암흑 물질 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시나리오는 특정 특성을 가진 원시 밀도 요동이 구조 형성을 증폭시켜 특정 규모나 시기에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암흑 물질 자체는 여전히 미스터리이지만 그 역할은 우주 구조 형성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후보들이 존재하며 각각은 구조 형성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냉감흑 물질은 우주 팽창에 비해 느리게 움직이며 대부분의 시뮬레이션에서 계층적 구조 형성을 유도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뜻한 어두운 물질은 더 빠르게 움직이며 작은 규모의 구조 형성을 억제하는 동시에 중간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른 이국적인 가능성으로는 자기 상호작용하는 어두운 물질이나 초경량 입자로 구성된 퍼지, 어두운 물질이 있습니다. 각각의 변형은 미묘하게 다른 성운 형성 역사를 예측하며 이는 은하 특성에서 관측 가능한 차이로 이어집니다. 어두운 물질 성운과 그 안에 포함된 은하 간의 관계는 복잡한 물리학이 관여하며 심지어 국부 우주에서도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일반 물질인 바리온은 중력 외에도 전자기력을 통해 상호작용합니다. 이는 냉각, 분열, 별 형성 같은 과정이 중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물질을 농축하게 합니다. 성운 내에서 바리온의 분포는 냉각, 가열, 그리고 역학적 과정 간의 미묘한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우주 초기에 온도가 높고 냉각 메커니즘이 덜 효율적이던 시기에는 이러한 균형이 현재와는 상당히 달랐을 수 있습니다. 계산상의 한계는 이러한 복잡성을 우주 규모에 걸쳐 시뮬레이션하는 능력을 제한합니다.
은하의 개별 별 형성 영역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큰 규모의 구조 형성을 추적하려면 현재의 계산 능력을 초과하는 자원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시뮬레이션은 작은 부피에 대해 높은 해상도를 선택하거나 더 넓은 영역에 대해 낮은 해상도를 선택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어느 방법도 원시 밀도 요동에서 개별 은하까지 연결되는 다중 스케일 물리학을 완벽하게 포착하지는 못합니다. 최근의 계산 기술과 하드웨어 발전으로 점점 더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지고 있지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과 자연이 이루는 것 사이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머신러닝 기법은 점점 더 전통적인 시뮬레이션을 보완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해 계산된 예제들 사이를 보관하거나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서브그리드 물리학을 모델링합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접근법은 시뮬레이션 능력을 확장하는 데 유망하지만 그 신뢰성과 일반화에 관한 새로운 질문들도 제기됩니다. 국부 우주 데이터를 활용해 훈련된 머신러닝 모델이 물리적 조건이 크게 달랐던 초기 우주 행동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려면 여러 시대와 환경에서 관측 결과와의 정밀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초기 은하의 화학적 조성은 그 형성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또 다른 창입니다. 별은 핵융합을 통해 무거운 원소를 생성하며 슈퍼노바 폭발이나 후속 진화 단계에서 외부층을 벗어놓거나 폭발할 때 주변 가스를 풍부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화학적 풍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며 각 별 세대는 이전 세대의 기여를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젊은 은하는 오래된 시스템보다 낮은 금속 함량을 보여야 하며 이는 제한된 화학적 진화를 반영합니다. 웹의 분광 관측을 통해 산소 함량과 수소와의 비율 같은 금속 함유 지표를 측정하여 초기 시스템의 화학적 역사를 제약할 수 있습니다. 웹 은하의 초기 금속 함유량 측정 결과는 예상치 못한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일부 시스템은 젊은 은하답게 매우 낮은 금속 함량을 나타내는 반면 다른 시스템은 상당한 이전 별 형성의 흔적을 보여주는 풍부한 금속 함유를 보입니다. 이러한 화학적 다양성은 서로 다른 형성 경로나 진화 단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원시가스 저장소에서 형성된 은하는 자연스럽게 낮은 금속 함량으로 시작할 것이며 작은 단위들의 병합을 통해 형성된 시스템은 조상들로부터 풍부한 가스를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구별하려면 개별 은하내 및 전체 집단 간의 금속 분포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하내 금속의 공간적 분포 역시 풍부화 과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국부 은하는 일반적으로 은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금속 함량이 낮아지는 내부 외부 성장 패턴을 보여주며 이는 중심부가 더 일찍 그리고 더 오래 별을 형성했음을 의미합니다. 초기 은하는 다른 조립 방식에 따라 금속 농도 구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공간적 변화를 측정하려면 높은 각 해상도가 필요하며 이는 웹의 고적 리드시프트 관측 범위에서도 도전이 됩니다. 대부분의 먼 은하는 단순한 전빛으로 나타나 내부 구조의 상세한 매핑이 어렵습니다. 다만 가장 크거나 가까운 은하들의 경우 공간 분해 분광학이 가능합니다. 중력 렌즈는 먼 천체의 해상도를 향상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거대한 정형 구조인 은하단이 우리와 더 먼 은하 사이에 위치하면 그 중력이 배경 은하의 빛을 굴절하고 확대합니다. 이 자연 망원경은 10배 이상 확대를 가능하게 하여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관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웹은 여러 렌즈 효과를 이용한 고적 리드시프트 은하들을 관측하여 전에 없던 내부 구조와 특성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적 확대경을 통해 우주가 겨우 몇백만 년밖에 되지 않은 시기에 은하 내 별 형성 영역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렌즈 관측은 초기 은하들이 종종 매끄럽지 않고 조잡한 형태임을 확인시켜주며 별 형성은 밀집된 덩어리로 집중되고 그 사이에는 활동이 적은 영역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조잡함은 초기 은하 조립의 혼란스러운 조건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으며 가스가 매끄럽지 않은 흐름으로 어두운 물질 성운에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이러한 차가운 모드의 물질 유입을 예측하며 이는 가스가 충격 가열 없이 바로 은하로 유입되는 초기 우주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차가운 흐름은 별 형성 지역에 가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빠른 별 질량 조립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초질량 블랙홀의 역할도 초기 은하 진화의 복잡성을 더합니다.
관측 결과는 국부 우주에서 대부분의 대량 은하들이 중심에 초질량 블랙홀을 품고 있으며 이 블랙홀의 질량이 주변 별구의 성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블랙홀 성장과 은하 진화 사이에 깊은 연결이 있음을 시사하지만 이들을 연결하는 물리적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웹은 매우 높은 적색편이 은하들에서 활동적인 블랙홀 성장의 징후를 발견했으며 이는 우주가 10억 년도 차에 되지 않았을 때 이미 초질량 블랙홀이 존재했음을 나타냅니다. 별 질량의 씨앗에서 수백만 또는 수십억 태양 질량에 이르는 초질량 블랙홀로 성장하려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인 흡수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떨어질 때 방출하는 복사 압력이 중력을 상쇄하는 에딩턴 제한 흡수는 블랙홀 성장이 얼마나 빠를 수 있는지의 상한선을 정합니다. 별 질량에서 출발하여 초질량 수준에 도달하는 데는 이러한 제한을 뛰어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더 무거운 초기 씨앗이 있거나 초 에딩턴 흡수의 에피소드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원시 가스 구름의 직접 붕괴를 통한 대체 형성 경로는 중간 크기 블랙홀 씨앗을 만들어 성장 요구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활발히 흡수하는 초질량 블랙홀에 의해 구동되는 은하 중심 핵 AGN은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며 이는 주체 은에 영향을 미칩니다. 블랙홀 흡수에 의해 형성된 제트와 바람은 가스를 가열하거나 배출하여 별 형성을 조절하는 복잡한 역할을 합니다. 이 AGN 피드백은 은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효과는 우주의 시대와 은하의 성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초기 우주에서는 가스 저장소가 더 크고 은하가 더 조밀했기 때문에 AGN 피드백이 성숙한 시스템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려면 현재부터 가장 이른 은하들까지 모든 적색편이 범위에 걸친 관측이 필요합니다. 웹이 발견한 매우 밝은 원천들 중 일부는 총 광도에 상당한 AGN 기여를 시사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별빛과 AGN 방출을 구별하려면 강한 방사선에 의해 이온화된 가스의 방출선 특성을 찾는 정밀한 분광 분석이 필요합니다. 넓은 방출선은 블랙홀 근처에서 높은 속도로 움직이는 가스를 나타내며 특정 선 비율은 방출 지역의 이온화 상태와 밀도를 진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분광 진단법을 통해 천문학자들은 은하 전체 빛을 별과 AGN 성분으로 분해할 수 있지만 특히 희미하거나 먼 천체의 경우 여전히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초기 은하에서 별 형성과 블랙홀 성장의 관계는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두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어 지역에서 관찰되는 상관관계를 유지하는지 아니면 한쪽이 먼저 일어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부 이론적 모델은 초기 별 형성이 별 질량을 축적한 후 블랙홀 성장이 시작된다고 제시하는 반면 다른 모델은 초기 블랙홀 형성이 가스 흐름을 조절하여 은하 형성을 촉진할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웹의 관측은 높은 적색 편의에서 별 형성 은하와 AGN의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이러한 경쟁 이론들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관측 기반을 제공합니다. 우주의 제2온화는 초기 은하 형성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주는 빅뱅 이후 뜨겁고 이온화된 상태였지만 팽창과 온도 강화로 전자가 양성자와 결합하여 중성 수소 원자를 형성하였으며 이 재조합은 약 38만 년 후에 일어났고 오늘날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우주는 암흑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이 시기에는 별이 아직 형성되지 않아 빛이 없었습니다. 최초의 별과 은하가 형성되고 주변 수소를 제2온화하기 시작했으며 강력한 자외선 방사선을 통해 원자를 다시 양성자와 전자로 분리하였습니다. 이 제2온화 과정은 주로 초기 은하의 뜨거운 별들에 의해 방출된 이온화 광자가 풍부하게 필요했습니다. 높은 적색편이, 은하의 수, 광도, 스펙트럼 특성은 이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온화 복사를 생성하고 분포시킬 수 있는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웹의 관측은 제2온화의 책임이 있는 은하 집단에 대한 중요한 제약을 제공합니다. 만약 초기 은하들이 예상보다 더 풍부했고 더 많은 이온화 광자를 생성했다면 제2온화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마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은하들이 대부분의 이온화 광자를 내부에 가두었다면 감지 한계 이하의 희미한 은하와 같은 추가 소스가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초기 은하에서 이온화 광자의 탈출률을 측정하는 것은 상당한 관측상의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이온화 자외선은 중성 수소에 흡수되어 직접 관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들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또는 내부에 갇혀 있는지에 대한 분광학적 특성을 분석합니다. 특정 방출선 비율과 연속체 모양은 탈출률에 대한 진단 정보를 제공하지만 해석은 은하의 특성과 주변 환경에 대한 가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의 증거는 초기 은하들마다 탈출률이 크게 달랐음을 시사하며 일부 시스템은 상당한 이온화 방사를 누출하는 반면 다른 시스템은 내부에 갇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관측된 은하의 모양과 특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조밀하고 덩어리진 은하들이 강한 별 형성 활동을 할 때 이온화 광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수 있으며 반면 더 퍼지고 먼지로 덮인 시스템은 복사를 더 효과적으로 가둘 수 있습니다. 초기 은하 집단 전체의 탈출률 분포를 이해하는 것은 제이온화의 상세한 역사를 모델링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제이온화의 위상학은 이온화된 영역과 중성 영역의 공간적 구조를 의미하며 이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어떻게 분포된 이온화원들이 방사선을 우주간 매질을 통해 전파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2온화는 개별 은하 주변에 확장하는 구형 기포를 통해 진행되었는지 아니면 여러 원천의 겹침으로 더 복잡한 형상이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양한 적색 편의에서 관측된 우주간 매질의 모습은 제2온화 진행 과정을 보여주는 일시적인 사진으로 이온화 상태에 큰 공간적 변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부 관측선은 다른 곳에서는 완전한 이온화가 이루어진 적색 편의에서도 여전히 상당히 중성 상태를 유지하며 이는 불균일하고 조각조각인 과정을 시사합니다. 제-웹은 초기 은하의 직접 검출과 주변 이온화 상태 측정을 통해 제2온화 이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퀘이사와 같은 밝은 배경 원천의 스펙트럼은 중간에 존재하는 중성 수소로 인한 흡수 특징을 드러내어 이온화된 영역의 분포를 지도화합니다. 은하 자체도 주변 가스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은하 주변의 중성 수소에 의해 형성된 라이만 알파 흡수의 감소의 윙은 지역 이온화 조건에 민감한 지표를 제공합니다. 우주의 새벽, 즉 최초의 별들이 형성된 시기는 제2온화보다 앞서 있으며 이 역시 관측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원시별들은 팜레이션 3라고 불리며 무거운 원소가 없는 순수 가스로부터 형성되었습니다. 금속이 존재하지 않아 냉각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가스는 덜 조각내어지며 오늘날의 일반적인 별들과는 매우 다른 매우 거대한 별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별들은 매우 뜨겁고 밝았겠지만 또한 수명이 짧았을 것입니다. 이들의 초신성 폭발은 주변 가스의 최초의 무거운 원소를 풍부하게 하여 이후 별 형성 세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포플레이션 3별을 직접 관측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며 이들은 극도로 멀리 있기 때문에 매우 희미하게 보일 것이며 이들을 후속 별 집단과 구별하려면 미묘한 스펙트럼 신호를 감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집단적 영향은 관측 가능해야 하며 초기 우주에 남긴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최초의 초신성들은 에너지와 금속을 순수한 가스로 주입하여 이후 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초의 이온화 광자는 이온화된 기포를 형성하기 시작했고 이는 제2온화 동안 결국 병합되었습니다. 이러한 통합 효과는 우리가 관찰하는 은하 집단의 특성을 형성하며 개별 포퓰레이션 3별이 보이지 않더라도 영향은 남아 있습니다. 일부 이론적 모델은 오염이 시작된 후에도 낮은 수준으로 포퓰레이션 3별의 형성이 계속될 수 있다라고 예측하며 오염을 피한 원시가스의 작은 주머니에서 계속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웹은 높은 적색편이 은해에서 진행 중인 포퓰레이션 3 형성의 신호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기존 별 집단과 구별하는 것은 여전히 큰 도전입니다. 매우 뜨거운 별이 만들어내는 헬륨 방출선은 하나의 잠재적 진단법으로 포퓰레이션 3별은 금속이 풍부한 별보다 더 높은 온도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미묘한 신호를 감지하려면 높은 감도와 스펙트럼 해상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중한 모델링이 요구됩니다.
최초 별이 남긴 화학적 흔적은 후속 세대 별에서 독특한 원소 비율로 나타나며 이는 원시 별의 질량과 폭발 메커니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핵합성 서명은 우리 은하의 가장 오래된 관측 가능 별들과 가장 금속이 적은 은하들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일부 극도로 금속이 적은 별들은 개별 또는 소수의 포퓰레이션 3 초신성에 의해 풍부해진 것으로 보이는 원소 분포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화석 기록은 최초 별의 특성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제약을 제공하며 이론적 예측과 간접 관측 제약을 보완합니다. 초기 은에서의 먼지 형성도 또 다른 미스터리입니다. 다양한 원소로 구성된 고체 입자인 먼지 입자는 여러 관측 특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먼지는 자외선과 가시광선을 흡수하여 적외선 파장에서 다시 방출하고 투과된 빛을 붉게 만듭니다. 먼지의 양과 성질은 광측정, 분광학, 그리고 유도된 물리적 매개 변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지 은하는 수십억 년에 걸친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된 상당한 양의 먼지를 포함하고 있지만 젊은 은하의 먼지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별이 형성된 후 비교적 빠르게 먼지를 생성하는 여러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초신성은 무거운 원소를 방출하여 입자로 응축될 수 있지만 이 과정의 효율성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낮은 질량의 별이 외층을 벗어나는 AGB 별은 효율적으로 먼지를 만들어내지만 이러한 단계에 도달하는 데 수억 년이 걸립니다. 일부 관측은 10억 년 미만의 나이인 은하에서도 상당한 먼지 양이 존재함을 시사하며 이는 매우 효율적인 먼지 생성 또는 다른 형성 경로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쌍별 불안정 초신성의 배출물에서 먼지가 형성될 수도 있는데 이는 매우 에너지 넘치는 폭발로 초기 우주에서 더 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지 함량을 측정하려면 여러 파장에서 관측하여 흡수된 별빛과 재방출된 적외선 방사를 모두 분석해야 하며 웹의 적외선 감도를 활용하면 적색편이 높은 은하의 원래 가시광선 빛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은 자외선보다 먼지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웹의 데이터를 지상 또는 우주 기반 기기의 장파장 관측과 결합하면 먼지 성질을 제한할 수 있지만 먼지, 별 집단, 가스 방출 사이의 이중성 문제도 해석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 구성 요소들의 다양한 조합은 유사한 관측 스펙트럼을 생성할 수 있어 기여도를 해석하기 위한 정교한 모델링이 필요하다. 초기 은하의 성간 매질은 밀도, 온도, 구성면에서 지역 은하와 상당히 달랐을 가능성이 높다. 높은 밀도는 더 효율적인 별 형성을 촉진했을 수 있으며 다른 화학적 조성은 냉각과 분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별 형성에 중요한 원자와 분자 가스 간의 균형은 분자를 분해하는 자외선 복사장과 가스 자체와 먼지에 의해 제공되는 차폐에 달려 있다. 금속 함유량이 적고 먼지가 적은 환경에서는 분자 가스의 형성과 유지가 더 어려웠을 수 있어 별이 형성되는 위치와 방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높은 적색편이 은하에서 분자 가스 관측은 최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다. 가장 흔히 관찰되는 분자 추적체인 일산화탄소 CO-는 밀리미터 파장에서 방출되며 먼 은하에서는 적색편이 되어 서브밀리미터 대역으로 옮겨진다. 알마와 같은 대형 지상 간섭계는 일부 초기 은하에서 CO 방출을 검출하여 상당한 분자 가스 저장고를 밝혀냈다. 그러나 CO 밝기를 분자 질량으로 변환하려면 여기 조건과 풍부도, 비율에 대한 가정을 해야 하는데 이는 지역 교정과 다를 수 있다. 이온화된 탄소 방출과 같은 대체 추적체는 보완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각각의 분자종은 약간 다른 물리적 조건을 추적한다. 초기 은하 내 가스 역학은 그들의 진화와 관측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회전, 난류, 그리고 대규모 흐름은 모두 가스가 원반에 정착하고 별로 분열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많은 높은 적색편이 은하는 질서 정연한 원반 은하의 회전과는 다른 교란된 운동학을 보여준다. 이러한 역학적 복잡성은 병합과 적응을 통한 계속된 구성 과정을 반영하며 스펙트로스코픽 데이터에서는 복수의 운동학적 성분이 때때로 관찰된다. 이어 속도장을 측정하려면 공간적으로 해상된 분광법이 필요한데 이는 높은 적색 편의에서 가장 크거나 강한 렌즈 효과를 가진 사례에만 가능하다. 웹이 관측한 일부 초기 은하는 젊음에도 불구하고 회전하는 원반의 증거를 보여준다.
공간적으로 해상된 분광법에서는 회전에 부합하는 속도 기울기가 나타나며 일부 시스템은 원반 같은 구조를 암시하는 모양을 보인다. 이러한 질서 정연한 시스템이 우주의 초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은하가 얼마나 빨리 역학적 평형 상태에 정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표준 이론은 병합과 격변적 이완이 초기 진화를 지배하며 안정된 원반은 나중에 형성된다고 예상한다. 아마도 일부 형성 경로는 예상보다 일찍 원반을 형성하거나 또는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화한 특이한 사례를 관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높은 적색 편의에서 관찰되는 은하 형태의 다양성은 지역 우주보다 훨씬 크다. 근처 은하는 주로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등 뚜렷한 범주에 속하는 반면 초기 은하는 다양한 형태를 보여준다. 군집, 사슬 모양, 새끼손가락 모양, 매우 불규칙한 형태가 흔히 관찰된다. 이러한 형태적 다양성은 은하 형성 과정과 환경 조건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으며 은하가 성장하고 진화함에 따라 역학적 과정과 병합이 이 다양성을 지우고 더 규칙적인 형태로 만들어간다. 환경이 은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높은 적색 편의에서도 중요하다. 초기 우주는 오늘날보다 더 적은 규모의 거대 구조를 포함했으나 은하단이 될 운명을 가진 원시 군집 프로토클러스터이 이미 존재했다. 이러한 과밀 환경 내에서 형성된 은하는 고립된 시스템과는 다른 진화 압력을 경험했다. 더 잦은 만남은 병합과 상호작용을 촉진했고 더 조밀한 은하 간 가스는 적응률과 가용 가스에 영향을 미쳤다. 웹은 높은 적색 편의에서 은하 과밀 집단을 식별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은하 형성 시 환경 영향 연구에 중요한 표본을 제공한다. 우주 편차, 코스믹 베리어런스 개념은 희귀하고 먼 대상의 관측을 해석할 때 매우 중요하다. 웹이 관측하는 가장 높은 적색 편의의 제한된 우주 부피에서는 검출된 은하들이 일반적인 사례를 대표하지 않을 수 있다. 구조의 우연한 밀도 변동으로 인해 어떤 시선은 평균보다 더 많은 은하를 교차하거나 적은 은하를 만날 수 있다. 이러한 우주 편차는 은하수와 성질에 대한 측정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며 특히 희귀하고 밝은 시스템에 더 그러하다. 여러 독립된 영역에서 관측을 비교하면 이 편차를 정량화하고 통계적 제약을 강화할 수 있다. 웹의 관측 프로그램은 우주 편차 영향을 줄이기 위해 여러 하늘 영역을 전략적으로 대상으로 삼는다. 잘 연구된 필드인 허블 울트라 딥 필드와 같은 곳의 심층 관측은 이전 조사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더 희미한 한계까지 도달한다. 더 넓은 영역의 관측은 희귀한 대상들을 탐지하고 분포 추정을 더 정확하게 한다. 심층 관측과 간격 관측을 결합하면 상호 보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높은 적색 편이 은하 집단에 대한 보다 완전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웹이 임무 기간 동안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함에 따라 이러한 통합 데이터셋은 점점 더 견고한 통계적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웹 관측 결과를 해석하는 계산적 과제는 시뮬레이션 수행뿐만 아니라 모델 예측과 실제 데이터를 비교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 시뮬레이션에서 유도된 합성 관측은 기기 효과, 관측 선택, 측정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하며 공정한 비교를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전진 모델링은 실제 데이터를 모방하는 모의 관측을 만들어내어 이론적 예측을 직접 검증할 수 있게 한다. 모의 관측과 실제 관측 간의 차이는 모델의 한계를 드러내며 이를 토대로 보완과 개선이 이루어진다. 모의 관측이 고적색 편이 은하의 밝기와 풍부함을 지속적으로 실제 제임스 웹이 보는 것보다 과소평가할 때 연구자들은 자신의 가정에 대해 불편한 질문들과 마주하게 된다. 아마도 초기 우주에서 별 형성 효율이 현재 모델들이 예측하는 것보다 더 높았거나 원시 환경에서 초기 질량 분포가 더 무거운 별들 쪽으로 치우쳐 있었을 수도 있다. 또는 먼지 차폐 현상이 금속이 적은 은하에서 주변 시스템과는 다르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각각의 차이점은 재고가 필요한 특정 물리적 과정들을 가리킨다. 관측과 이론 사이의 반복적 순환이 진보를 이끈다. 제임스 웹은 기대를 뒤엎는 놀라운 결과들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이론가들은 새 데이터를 수용하기 위해 모델을 조정하고 새로운 예측을 만든다. 이후의 관측이 그 예측들을 검증하며 때로는 더 많은 놀라움을 드러내어 추가 조정을 요구한다.
이러한 발견과 설명의 춤은 과학적 방법의 가장 생산적인 특성을 보여주며 기존 아이디어를 편안히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의 대결을 통해 지식을 밀고 나간다. 제임스 웹이 포착한 가장 흥미로운 은하들 중 일부는 단순한 해석을 복잡하게 만드는 분광학적 특징들을 보여준다. 이온화된 가스로부터 방출된 선은 진행 중인 별 형성과 화학적 풍부화를 드러내지만 이와의 선들의 강도와 비율은 때때로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일부 은하는 수소에 비해 산소 방출선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며 이는 빠른 화학 진화를 시사한다. 또 다른 은하들은 강력한 유출을 나타내는 선 프로파일을 보여주며 이는 풍부한 가스를 주변의 은하간 매질로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상세한 분광학적 특징들은 광도 측정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초기 은하 내부의 물리적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한다. 수소에서 나오는 벨머선 방출은 뜨겁고 젊은 별과 이들의 이온화 방사선장을 추적한다. 이러한 선들이 특정 은하의 질량과 나이에 비해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난다면 이는 비정상적인 별 집단 또는 강화된 별 형성 활동을 의미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벨머선 간의 비율은 이온화된 가스의 온도와 밀도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물리적 조건을 제약한다. 산소와 질소 같은 원소의 금지선은 충돌 탈이온화에 의해 이 전이들이 억제되지 않는 낮은 밀도 영역에 대한 보완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 모든 분광학적 진단들은 은하 내부의 상세한 모습을 그려준다. 예상되는 특정 특징이 없거나 약하게 나타나는 것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부 고적색 편이 은하는 탄소와 질소 같은 원소의 선이 약하거나 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는 매우 어린 상태와 최소한의 화학적 풍부화를 반영한다. 이는 별 집단이 무거운 원소를 합성하고 분포시킬 시간이 없었던 최초 세대 은해에 적합하다. 그러나 다른 지표들이 상당한 별 질량과 나이를 암시하는 경우 금속선이 약한 현상은 의아하게 느껴진다. 아마도 금속 분포가 매우 불균일했거나 대부분의 별이 거의 순수한 가스에서 형성되었고 일부 소수의 구역만이 풍부한 물질을 포함했을 수도 있다. 수소의 라이만 알파 방출은 여기서 전자가 들뜬 상태에서 하강할 때 생성되며 별 형성 은하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이 선의 거동은 제이온화 시기의 우주 상태를 드러낸다. 중성 수소가 우주를 지배할 때 라이만 알파 광자는 여러 번 산란되다가 빠져나가며 은하가 이 선에서 희미하게 보이게 만든다. 이온화가 진행됨에 따라 은하 주변에 확장된 기포들이 라이만 알파 방사선의 방출을 쉽게 허용한다. 다양한 적색 편의에서 강한 리만 알파 방출을 보이는 은하들의 비율은 제이온화의 진척도를 우주 시간에 따라 보여준다. 제임스 웹이 우주가 부분적으로 중성일 때 밝은 은하들을 다수 발견한 것은 제이온화 시계의 의문을 품게 한다. 만약 이 은하들이 충분히 일찍 형성되어 충분한 수로 존재했다면 그들의 집단적 이온화 방사선이 주변의 중성 수소를 더 빠르게 제거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더 큰 이온화 구역을 더 이른 시기에 형성하게 하여 이후 은하 형성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밝은 은하와 확장하는 이온화 구역의 존재는 서로 긍정적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며 두 과정을 가속화한다. 정형 은하단에 의한 중력 렌즈 효과는 배경 은하를 확대하고 늘려서 평소 관측이 어려운 매우 희박하거나 작은 대상들을 연구할 수 있게 한다. 제임스 웹은 우주가 제공하는 이 자연 망원경을 이용해 렌즈 효과가 정밀하게 매핑된 군집 필드를 목표로 삼았다. 특별히 운이 좋은 정렬에서는 10배 이상의 확대가 가능하여 극히 먼 은하들을 관측한다. 이러한 렌즈 시스템들은 초기 은하 구조의 가장 상세한 모습을 보여주며 덩어리, 인력 특징, 때로는 여러 별 형성 영역이 하나의 은하 내에 존재하는 모습도 드러낸다. 특히 인상적인 렌즈 은하는 정형 군집 주변에 여러 이미지로 나타나며 각각은 빛이 군집의 중력에 의해 굴절된 별개 경로를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같은 대상의 다른 시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여러 이미지를 분석하면 일관성 검증이 가능하고 렌즈 효과를 보정한 후 원래 은하의 본래 특성을 재구성할 수 있다. 그 결과는 크기가 수백 광년 정도에 불과한 강렬한 활동이 집중된 컴팩트한 별 형성 시스템을 보여주며 이는 현재의 거대 은하보다 훨씬 작지만 유사하거나 더 높은 별 생성률을 기록한다. 이러한 렌즈를 통한 초기 은하의 높은 표면 밝기는 매우 밀집된 환경에서 별이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이 활동 집중 현상은 작은 부피 내에서의 효율적인 기체 냉각과 빠른 중력 붕괴를 시사하며, 이는 초기 우주 전체에 만연했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만약 적색편이 높은 은하들이 현재의 유사 질량 은하들보다 체적이 더 작았다면 더 작은 영역에서 더 높은 광도를 달성할 수 있어 그들의 예상치 못한 밝음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은하의 성장은 단순히 질량 축적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진화하면서 물리적 확장도 포함하게 됩니다. 화학적 풍부도 패턴은 과거 별 집단에 대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산소와 마그네슘 같은 알파 원소와 철의 비율은 핵심 붕괴 초신성과 1A형 초신이 각각 기여하는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량별 별의 핵심 붕괴 사건은 초기에 풍부한 알파 원소를 생성하며, 이는 빠른 풍부화에 기여합니다. 야이A형 초신은 백색 과해성과 이중 별계에서 발생하며, 중간 질량 별이 진화한 후 더 긴 시간에 걸쳐 철을 도입합니다. 초기 은하의 풍부도 비율을 측정하면 다양한 별 집단이 화학적 진화에 얼마나 빨리 기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부 높은 적색편이 은하들은 철에 비해 알파 원소가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며, 이는 핵심 붕괴 초신으로 폭발하는 거대 별이 지배하는 빠른 별 형성의 결과와 일치합니다. 이 패턴은 은하계의 고대 별들에서 관찰되는 것과 유사하며, 초기 우주에서 유사한 풍부화 과정이 전 우주적으로 일어났을 것이라는 생각을 뒷받침합니다. 알파 원소 강화의 정도는 별 형성에 걸린 시간 범위를 제한하며, 비율이 높을수록 1A형 초신의 기여가 크지 않은 더 촘촘한 형성 역사를 의미합니다. 질소는 특별한 경우로 그 생산이 1차적 및 2차적 핵합성 경로 모두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1차 질소는 거대 별의 원시 물질에서 합성되며, 2차 질소는 이미 풍부한 탄소와 산소를 씨앗 핵으로 필요로 하는 별에서 형성됩니다. 질소 산소 비율은 풍부화 역사를 추적하는 지표로, 낮은 비율은 젊은 시스템에서 1차적 생산이 지배적임을, 높은 비율은 여러 세대 별 이후 2차적 기여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냅니다. 일부 초기 은하들은 그들의 젊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높은 질소 산소 비율을 보여주며, 이는 비정상적으로 효율적인 2차적 생산 또는 가정과 다른 특성을 가진 거대 별의 기여를 시사합니다. 초기 은해에 존재하는 먼지 역시 풍부도 연구에 복잡성을 더합니다. 먼지 입자는 별의 방출과 초신 폭발 물질에서 형성되며, 어떤 원소들이 고체 형태로 응축하는지에 따라 성분이 달라집니다. 규소질 먼지는 산소와 마그네슘, 철과 같은 금속을 포함하는 반면, 탄소질 먼지는 탄소를 가둡니다. 중대한 무거운 원소들이 가스보다 먼지에 더 많이 존재할 때 이온화된 가스의 방출선 스펙트럼 측정은 전체 금속 함유량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먼지의 손실을 고려하려면 먼지의 성질을 모델링하고 얼마나 많은 물질이 고체 입자에 숨겨져 있는지 추론해야 하며, 이는 풍부도 결정에 불확실성을 더합니다. 적외선 관측은 먼지 방출을 직접 탐지하고 정량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별빛에 의해 가열된 먼지 입자는 제임스 웨브 우주의 감도를 활용하는 파장대에서 복사하며, 알마의 밀리미터 파장 능력은 가장 차가운 먼지를 더 잘 포착합니다. 적외선 복사와 스펙트럼 에너지 분포를 측정하면 먼지의 질량과 온도를 제약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먼지는 젊은 거대 별에서 나오는 강한 복사장을 나타내며, 차가운 먼지는 더 넓은 분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적외선 복사와 자외선 복사의 비율은 별 형성의 은폐 정도와 직시 정도를 보여주어 정확한 별 형성률 추정에 중요합니다. 제임스 웨브가 높은 적색편이 은하들에서 감지한 일부 은하는 상당한 적외선 방출을 보여주며, 이는 예상보다 높은 먼지 질량을 시사하는데, 이는 매우 젊은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먼지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먼지를 생성하려면 별의 핵합성에서 나온 풍부한 무거운 원소와 냉각되는 방출구에서의 입자 형성 시간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빅뱅 후 수백만 년 만에 큰 먼지 저장고를 갖춘 것은 매우 효율적인 풍부화 또는 대체 먼지 생성 메커니즘이 작용했음을 시사합니다. 초신이 이전보다 더 많은 먼지를 생성하거나, 차갑고 밀집된 구름에서의 먼지 형성이 초기 우주의 조건에서 더 빠르게 진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우주 시간에 걸친 은하들의 질량과 기체상 금속 함유량의 관계는 화학적 진화 모델을 검증하는 또 다른 지표입니다.
국지적으로 더 큰 은하들은 더 높은 금속 함유량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가스를 별로 더 완전하게 전환했거나 별의 바람과 초신으로 배출된 풍부한 물질을 더 잘 유지하는 더 깊은 중력 포텐셜을 반영합니다. 높은 적색편이 은하들은 제임스 웨브의 관측에 따르면 현재 시스템보다 낮은 금속 함유량을 보여주며, 이는 덜 진보된 화학적 진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관계의 산포는 크며 일부 은하들은 그들의 질량과 나이보다 더 높은 풍부화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산포는 별 형성 역사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으며, 격렬한 초기 폭발로 별을 형성한 은하는 더 빠르게 높은 금속 함유량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서로 병합한 풍부한 은하는 미리 풍부한 물질을 섞어 금속 함유량을 갑자기 높일 수 있으며, 순수한 가스를 흡수하는 과정은 풍부한 은하의 금속 함유량을 잠시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정된 질량에서의 금속 함유량 산포는 각각의 은하가 특정 환경에 따라 독특한 진화 경로를 걷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초질량 블랙홀에 의해 구동되는 활동, 은하핵은 추가적인 복잡성을 야기합니다. 블랙홀이 가스를 흡수할 때 전자기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강한 방사선을 방출하고 별 형성과 화학적 풍요화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배출 흐름을 일으킵니다. 제임스 웹이 관측한 일부 고적색 편이 은하는 활동, 은하, 핵의 분광 서명을 보여주는데, 여기에는 블랙홀 근처에서 수천 킬로미터 페어 초로 움직이는 가스의 넓은 방출선과 에너지 방사선을 필요로 하는 높은 이온 화선이 포함됩니다. 이미 높은 적색 편의에서 존재하는 초질량 블랙홀의 존재는 이러한 천체들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형성되고 성장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블랙홀의 성장은 지속적인 충분한 속도의 가스 흡수에 의존하며, 흡수하는 물질은 중력 위치 에너지를 방사선으로 방출하는데, 이는 호스트 은하 전체의 별빛보다 더 밝을 수 있습니다. 이 흡수하는 블랙홀의 피드백은 주변 가스를 가열하거나 별 형성을 억제하거나 은하 전체에서 가스를 배출하는 바람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의 성장, 별 형성, 가스 역학 간의 균형은 각각의 과정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공진화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며, 이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일은 여전히 활발한 연구 분야이며 관측상의 불확실성도 크다. 초질량 블랙홀과 그 호스트 은하의 중심 돌출부 사이의 질량 비율은 국지 우주에서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연관된 형성 메커니즘을 시사합니다. 만약 이 관계가 높은 적색 편의까지 확장된다면 초기 은하에서의 블랙홀 질량은 별 질량과 예측 가능한 비율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일부 관측은 블랙홀이 초기 시기에 호스트보다 과대 질량이었음을 시사하며, 이는 공진화 모델의 수정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또는 측정상의 불확실성과 선택 효과로 인해 기존의 스케일링 관계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블랙홀 은하 관계의 진정한 진화와 관측상의 인공물을 구별하려면 완전하고 대표성 있는 샘플의 세심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초질량 블랙홀의 씨앗 형성은 이론적으로 도전 과제입니다. 최초 세대의 거대한 별에서 유래한 항성 질량 블랙홀은 하나의 가능성이지만, 수십 태양 질량에서 수백만 또는 수십억 태양 질량으로 성장하려면 높은 의무 주기로 지속적인 그네드종 흡수가 필요합니다. 가스구름이 바로 블랙홀 씨앗으로 직행하는 직접 붕괴도 대안 경로를 제공하는데, 이는 별 단계 전체를 건너뛰고 강렬한 자외선 방사선으로 냉각과 분열을 억제하여 전체 구름의 중력 붕괴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흔하게 발생했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제임스 웹의 활동 은하 핵 발견은 블랙홀 형성 시나리오를 검증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관측이 최고 적색 편의에서 많은 활동 핵을 보여준다면, 이는 초기 단계에서의 효율적인 형성을 시사하며 두 경로 중 하나를 통해 빠르게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흡수 서명으로부터 추정한 블랙홀 질량과 호스트 은하의 특성을 비교하면 스케일링 관계가 존재했는지 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선 영역과 협광선 영역의 분광학적 연구는 가스 역학과 이온화 상태를 규명하며, 이는 흡수하는 블랙홀 근처와 은하 전체에 걸친 활동으로 유도된 바깥쪽 흐름의 조건을 조사합니다. 활동 은하 핵에서 나오는 강한 바람은 국지 은하들에서 흔히 관찰되며 우주의 역사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루시프트된 흡수 또는 방출선으로 추적되는 고속가스는 방사선 압력,
바람 또는 제트에 의해 은하 밖으로 밀려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러한 흐름은 에너지와 운동량을 주변 환경에 전달하여 별 형성을 조절하거나 가스 공급을 제거하거나 가열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물질이 바깥으로 배출되면서 무거운 원소들이 우주간 매질에 분포되어 금속성 진화에 기여합니다. 수많은 흐름의 누적 효과는 우주의 오늘날의 물질과 금속 분포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임스 웹 스펙트럼이 초기 은하에서 나타내는 흐름 서명은 피드백 메커니즘이 국지에서 관찰되는 것과 유사하게 작동했음을 시사하며, 심지어 고적색 편이 시스템의 밀집성과 강렬한 활동으로 인해 더욱 활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흐름 속도와 질량 손실률을 측정하면 별 형성과 블랙홀 흡수가 은하의 바람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유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흐름의 특성과 은하 질량, 별 형성률을 비교하면 피드백의 이론적 모델에 정보를 제공하는 스케일링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초기 시기의 흐름이 은하 질량에 비해 더 강했다면 은하의 성장 속도를 제한하며 우주 전체에 걸친 별 질량의 형성 조절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이 관찰한 은하와 오늘날 우주에서 볼 수 있는 구조 사이의 연관성은 여전히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오늘날의 거대한 타원 은하, 거대 나선 은하, 외소 은하는 초기 우주에 존재했던 전구체에서 유래했지만 특정 진화 경로를 추적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의 은하 집단을 통계적으로 비교하면 은하들은 별 형성과 충돌을 통해 성장하며 우주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가스가 점점 적어지고 별 형성률이 감소하며 디스크 형성과 상호작용으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일반적인 경향이 드러납니다. 오늘날 은하단을 지배하는 거대한 타원 은하는 고적색 편이 시기에 활발히 별을 형성하던 작은 시스템들의 충돌을 통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임스 웹이 발견한 컴팩트하고 강렬하게 별을 형성하는 은하들은 결국 오늘날의 거대 타원 은하로 합쳐졌을 조각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러한 시스템들이 처음 몇십억 년 동안 병합되었다면 자연스럽게 현재 관찰되는 크고 가스가 적은 타원은형 은하들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병합률이 초기에는 더 높았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포하며, 이는 높은 적색편이 시기에 더 많은 불규칙한 형태와 병합 흔적이 관찰된 것과 부분적으로 지지된다. 우리 은하와 같은 나선 은하는 점진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우주적 구조로부터 가스를 흡수하면서 수십억 년 동안 지속적인 별 형성을 유지하였다. 높은 적색편이 시기에 그들의 전구체는 더 작고 덜 구조화된 시스템으로서 불규칙한 형태를 띠었지만 이미 회전 지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들이 물질을 흡수하고 내부 진화를 겪으면서 중심의 타원체가 성장하고 별 디스크가 정리되며 중력 불안정으로 인해 나선 구조가 나타났다. 이러한 부드러운 형성 경로는 폭력적인 병합 중심의 형성보다 다른 최종 특성을 만들어내며, 이는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가 구조, 운동학, 별의 성질에서 체계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한다. 가장 흔한 은하 유형인 외소 은하는 자체 형성 미스터리를 가지고 있다. 저질량 시스템은 초신성의 피드백에 취약하여 가스 저장고 전체를 배출시켜 영구적으로 별 형성을 멈출 수 있다. 일부 외소 은하는 일찍 별을 형성한 후 수동적이 되었으며 다른 것들은 우주 시간 동안 간헐적으로 별 형성을 유지하였다. 현재의 외소 은하 전구체들은 초기 우주 동안 저질량 암흑물질 반궁에서 형성된 더 작은 시스템이었다. 제임스 웹은 높은 적색편이 시기에 수많은 희미한 은하를 탐지하는데, 이는 지역 외소 은하의 잠재적 전구체를 포함하지만 미래의 외소 은하와 더 큰 시스템으로 병합될 빌딩 블록을 구별하려면 그들의 환경과 이후 진화를 이해해야 한다. 제-이온화는 초기 은하의 풍부함과 특성에 직접 연결된다. 재결합 이후 우주를 가로지르던 중성수소는 최초의 별과 은하의 방사선이 그 상태를 변화시키기 시작할 때까지 이온화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 무상태에서 이온화로의 상전이는 점차 진행되었으며 은하 주변에 이온화된 거품이 형성되고 확장되면서 결국 겹치게 되어 제-이온화가 완료되었다. 이 과정의 시간표와 형태는 초기 은하의 수밀도, 군집성, 이온화 광자 생산 효율에 결정적으로 의존하며, 이는 바로 제임스 웹이 측정하는 성질이다.
현재의 증거는 제2온화가 양육의 적색편이 시점에서 완료되었음을 시사하지만 정확히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제임스 웹이 높은 적색편이 시기에 수많은 은하를 발견함으로써 제2온화의 시작이 더 이른 시점일 가능성을 높였다. 만약 이 은하들이 이온화 광자를 효율적으로 생성하고 이 광자들의 상당 부분이 우주간 매질로 새어나갔다면 제2온화를 더 일찍 시작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탈출률과 이온화 광자 생산율에 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량적 예측은 어렵다. 은하에서 이온화 광자의 탈출률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도전적이며 이는 우리 은하와 우주간 매질의 중성 수소가 광자를 흡수하기 때문이다.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비이온화 자외선 광도와 이온화 광도 비율을 비교하거나 관측된 선 방출을 별집단 모델의 기대치와 대조하는 방법이 있다. 이 기술들은 은하마다 탈출률이 크게 달랐음을 시사하며 일부는 상당한 누출을 허용하는 반면 이 다른 일부는 이온화 방사선에 대해 광학적으로 두꺼운 상태를 유지한다. 만약 낮은 금속 함량과 더 다공성인 가스 분포로 인해 초기에는 탈출률이 체계적으로 높았을 경우 제2온화에 필요한 은하수는 적었을 것이다. 제2온화 동안 이온화된 영역의 형태는 관측에 미묘한 영향을 미친다. 만약 제2온화가 내부에서 외부로 진행되어 밀집 지역이 먼저 이온화된다면 과밀 환경의 은하는 언더디시 지역보다 더 일찍, 더 밝게 라이먼 알파 방출을 보일 것이다. 반대로 외부에서 내부로 진행되어 초기 은하의 이온화 광자가 먼저 저밀도 공간을 정리한다면 이러한 지역의 은하는 더 일찍 라이먼 알파를 볼 수 있게 된다. 현재의 관측은 군집된 은하들이 주도하는 내부 외부 제2온화 모델을 지지하지만 적색 편의와 환경에 따른 라이먼 알파 방출의 상세 측정은 이 그림을 확증하거나 반증할 수 있다. 중성 수소 분포는 퀘이사 스펙트럼의 흡수 특징을 통해 지도화할 수 있다. 멀리 있는 퀘이사에서 오는 빛은 우회를 거치는 동안 수소 가스를 통과하며 이 가스의 밀도와 이온화 상태에 따라 흡수 신호를 남긴다. 라이먼 알파 흡수선의 숲은 선을 따라 중성 수소를 추적하며 흡수 강도가 깊을수록 높은 중성 분율을 나타낸다. 제2온화 기간 동안 특정 적색 편의에서 퀘이사 스펙트럼의 전송 변화는 대부분 이온화된 조건에서 상당히 중성 상태로 전환되는 시점을 알린다. 제임스 웹의 관측 능력은 희미한 고적색 편이 퀘이사의 분광학 연구를 확장시켜 이러한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표본을 늘리고 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편광은 제2온화에 대한 보조적 제약을 제공한다. 우주가 제2온화되면 또 자유전자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광자를 산란시키며 이로 인해 편광 패턴이 형성된다. 이 편광 신호의 강도는 제2온화가 언제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일찍 제2온화가 일어나면 강한 편광이 생성되며 늦게 제2온화하면 약한 신호를 남긴다. 플랑크와 같은 위성의 관측은 제2온화의 적색 편의와 기간에 대한 통합, 광학 깊이를 제약하며 이는 제2온화의 시기와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제약은 제2온화가 적색 편의 10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이는 제임스 웹의 은하 관측 결과와 일치한다. 중성 수소로부터 오는 21cm 방출선은 제2온화 연구에 아마도 가장 직접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 선은 수소 원자의 초미세 전이에서 비롯되며 가스 온도와 우주 배경 복사와의 관계에 따라 방출 또는 흡수가 일어난다. 하늘 전체에 걸친 21cm 방출선을 지도화하고 적색 편의의 함수로 관측하면 제2온화 시기 동안의 중성 수소의 3차원 구조를 드러낼 수 있으며 이온화된 거품이 형성되고 확장되는 위치를 보여줄 것이다. 로파 MWA와 궁극적으로 스퀘어 킬로미터 어레이와 같은 전파 망원경 배열은 이 신호를 검출하려 하고 있지만 지상 간섭과 정형 방해로 인한 오염이 큰 도전 과제이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은하 관측과 미래의 21cm 측정을 연결하면 제2온화 모델을 강력하게 검증할 수 있다. 제임스 웹이 발견한 은하는 21cm 지도에서 관측되는 이온화 지역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며 은하 밀집도는 더 큰 이온화 거품과 일치할 것이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정량화하면 은하가 이온화 방사선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성하고 누설했는지 제약을 제공한다.
은하 분포와 이온화 구조 사이의 차이는 감지 임계 이하의 희미한 은하 또는 이례적인 이온 화원 등 다른 기원이 재이온화에 크게 기여했음을 시사할 것이다. 종종 팜룰레이션 3라고 불리는 최초의 별들은 그들이 초기 우주 진화에 미친 심오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측되지 않았다. 이 별들은 수소, 헬륨, 그리고 미량의 리튬으로 이루어진 원시가스에서 형성되었으며 오늘날 별 형성 구름에서 냉각을 돕는 금속이 없었다. 효율적인 냉각이 없기 때문에 가스구름은 덜 분열했고 더 무거운 별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무거운 팜레이션 3 별들은 매우 밝고 뜨거워서 많은 이온화 방사선을 방출하며 강력한 초신성이나 블랙홀로 생을 마감했을 것이다. 개별 포플레이션 3 별의 검출은 이 별들이 극단적인 거리에서 존재했고 짧은 수명으로 인해 드물었기 때문에 현재의 관측 능력으로는 어렵다. 그러나 이들의 집단적 영향은 은하 형성 이후 또는 은하 간 매질에 남아 제임스 웹이 관측할 수 있는 신호를 남겼을 것이다. 포퓰레이션 3 별의 초신성 폭발은 최초의 무거운 원소들을 퍼뜨려 은하수의 극히 금속이 적은 별들과 유사한 조성을 가진 별들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다. 포퓰레이션 3 별이 방출한 이온화 방사선은 상당한 은하 형성 이전에 작은 이온화 거품을 만들었을 것이며 이후 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제임스 웹은 만약 이러한 시스템이 존재했고 충분히 밝았다면 포퓰레이션 3 별이 지배하는 은하를 발견할 수도 있다. 포퓰레이션 3의 흔적과 금속이 적지만 원시적인 별 집단의 차별을 위해서는 정밀한 분광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헬륨 방출선은 포퓰레이션 3 별이 가스를 가열하면서도 무거운 원소를 거의 생성하지 않은 경우 수소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상당한 별 질량에도 불구하고 금속선이 없는 경우 이는 원시 조성을 시사하지만 관측상의 불확실성으로 완전한 금속 부재를 증명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후보 천체들이 몇몇 제안되었지만 그들의 본질을 확증하려면 더 깊은 관측과 정밀한 모델링이 필요하다. 또 다른 검출 방법은 팜룰레이션 3 별의 종말에서 오는 감마선 폭발, GRB이다. 이 폭발은 강렬한 감마선 플래시와 후광을 만들어 다양한 전자기파에 걸쳐 관측 가능하게 한다. 포퓰레이션 3 별이 흔히 감마선 폭발을 일으킨다면 미래의 탐사에서는 최초 별 시대의 사건을 포착할 수도 있다. 포퓰레이션 3 기원을 확증하려면 폭발 환경에 금속이 없음을 보여야 하며 이는 후광의 분광학적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검출은 최초 세대 별을 직접 탐구하는 것이며 은하 관측의 간접적 증거를 보완한다. 포퓰레이션 3에서 포퓰레이션 2로의 전환은 우주 진화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최초의 초신성들이 주변 가스에 금속을 퍼뜨린 이후 별 형성은 달라졌다. 금속이 풍부한 가스는 더 효율적으로 냉각되어 더 작은 구름이 붕괴하며 낮은 질량의 별도 형성되었다. 이는 별의 질량 분포를 넓히고 평균 별 질량을 낮추어 이온화 광자와 화학적 생성물 양을 변화시켰다. 이 전환은 빠르게 수억 년 내에 일어났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측 증거는 아직 희박하다. 제임스 웹의 고적색 편이 은하의 금속 함유량 분광 측정은 이 시점의 금속 풍요 시기를 제한한다. 매우 높은 적색 편의에서 태양 수준의 금속 함유를 갖는 은하를 찾는 것은 빠른 금속 풍요를 시사하며 이는 여러 차례의 무거운 별 형성 폭발에 의한 것일 수 있다. 반면 매우 낮지만 연기 아닌 금속 함유를 가진 은하들이 다수 발견된다면 풍요가 점진적으로 진행됐음을 의미한다. 특정 적색 편의에서의 금속 함유 분포는 별 형성 효율과 피드백 강도 차이에 따른 풍요 역사를 보여준다. 최초 초신성의 핵합성은 독특한 원소 비율을 만들어냈다. 무거운 포퓰레이션 3 별의 핵 붕괴. 초신성은 산소나 마그네슘과 같은 알파 원소를 철보다 훨씬 많이 방출했으며 이는 금속이 적은 은하수 별들보다 더 극단적일 수 있다. 폐어 불안정 초신성은 특정 질량 범위의 무금속 별에서 발생하며 이 경우 핵 붕괴보다 철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는 원소 풍경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서명의 탐지는 초기 은하에서 가장 금속이 적은 가스 내에서 일어나면 최초 별들의 질량과 폭발 메커니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할 것이다.
이론적 모델들은 암흑 시대에서 우주 새벽으로의 전이와 이후 재이온화를 예측한다. 암흑 시대는 재결합 후 우주가 중성 상태가 되었을 때 시작되었으며, 이때는 사라져가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외에는 빛의 원천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기간은 최초 별들이 불타오르면서 끝났고, 이를 우주 새벽이라고 한다. 이후 초기 은하들에서 발생하는 이온화 방사선이 점차 우주 간 매질을 이온화시키면서 재이온화가 일어났다. 제임스 웹 관측은 재이온화 시기 은하를 탐지하고 잠재적으로 우주 새벽 자체로 나아가며 각 단계의 정보를 제공하지만, 최초의 별과 은하는 현재의 관측 능력을 넘어선 곳에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구조 형성에서의 암흑 물질 역할은 개별 은하에서 우주 구조망에 이르기까지의 물리적 규모를 연결한다. 암흑 물질의 혼합체는 일반 물질 가스가 모여 별을 형성하는 중력 우물을 제공하였다. 암흑 물질 혼합체의 양과 군집성은 다양한 질량에서 은하가 언제 어디서 형성되는지를 결정한다. 시뮬레이션은 우주 시간에 따른 암흑 물질 혼합체의 질량 함수를 예측하지만, 이 혼합체를 관측된 은하들과 연결하려면 복잡한 일반 물질 물리학을 이해해야 한다. 은하의 별 질량과 호스트 혼합체 질량 간의 관계인 별 혼합체 질량 관계는 별 형성 효율과 피드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제임스 웹과 기타 조사에서 은하 군집성 측정은 관측된 은하를 호스팅하는 암흑 물질 혼합체의 일반적인 질량 범위를 제한한다. 군집성이 높은 은하는 대개 거대한 혼합체 또는 편향된 환경에 위치하며, 격리된 은하는 덜 밀집된 지역의 낮은 질량 혼합체에 존재한다. 관측된 군집성과 구조 형성 시뮬레이션을 비교하면 서로 다른 질량의 혼합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반 물질을 별로 전환했는지 알 수 있다. 관측치와 시뮬레이션 간의 불일치는 중력 붕괴만을 기준으로 할 때 피드백 프로세스가 별 형성을 억제하거나 강화한 위치를 보여준다. 최초 은하는 비교적 낮은 질량의 암흑 물질 혼합체, 아마도 태양 질량의 10억 이해 위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작은 혼합체들은 계층적 융합을 통해 더 큰 구조를 형성하며, 오늘날에도 은하단이 작은 시스템의 축적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계층적 조립 과정을 추적하려면 서로 다른 시기에 은하 집단을 식별하고, 어떤 시스템이 병합되었고 어떤 시스템이 더 큰 호스트를 도는 위성 은하로 남았는지 결정해야 한다. 제임스 웹이 고적색 편의에서 희미하고 낮은 질량의 은하를 탐지하는 것은 이 조립 역사에 대한 조사 자료를 제공하며 얼마나 많은 조각들이 존재했고 언제 병합하기 시작했는지 보여준다. 우주 변이 코스믹 베리어런스는 서로 다른 조사와 이론적 예측 간의 비교를 복잡하게 만든다. 우주는 모든 규모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은하는 군집, 집단, 필라멘트, 공허로 군집한다. 작은 조사 구역은 우주 평균과는 다른